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라고 고급 레스토랑 뒤쪽에 있던 손님들이 외쳤다. 재벌의 아기는 1시간 넘게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수줍은 웨이트리스가 절망하는 백만장자를 보자 아주 단순하지만 모두를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 이 이야기 속에 진심으로 몰입해 계시다면 댓글에 공경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은 지혜와 기억, 그리고 평생의 존엄을 지키는 일임을 함께 되새기게 됩니다. 강도윤의 울음소리가 청담각 식당의 우아한 벽을 가득 채우며 식사 중인 손님들의 대화를 멈추게 했다. 생후 8개월 된 아기의 목청은 놀라울 정도로 컸다.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식당 전체가 불편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남구 부동산 재벌로 이름난 강태호는 서툰 손길로 아들을 달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아내 정은채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달이 흘렀지만 그 상실의 아픔은 여전히 매 순간 그를 짓눌렀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손님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어떤 이는 고개를 흔들었고 어떤 이는 웨이터를 불러 불만을 토로했다. 태어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백억 원대 계약을 성사시키는 남자가 단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조차 달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비참한 실패인가. 그는 도윤이를 더욱 꽉 껴안았지만 아기는 오히려 더 크게 울었다. 아버지의 불안이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주방에서 막 근무를 시작한 윤서하는 24살의 어린 나이였다. 청담각에서 일한 지 고작 사흘째였다. 새 구두가 발꿈치를 쓸려 피가 날 지경이었고 빌린 유니폼은 몸에 맞지 않아 어깨가 자꾸 흘러내렸다.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지 일주일도 안 됐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빠른 말투, 차갑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일. 주방장이 급히 그녀를 불렀다. 윤서하, 저 아기 좀 달래봐.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 서하는 당황스러웠다. 신입 서빙 직원인 자신이 무슨 수로 울음을 멈추게 한단 말인가. 아기를 달래본 경험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방장의 눈빛은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었다. 이 일자리가 절실했다. 서울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일이 필요했다. 홀로 나선 서하는 떨리는 다리로 테이블에 다가갔다. 그녀의 눈이 강태호와 마주쳤다. 그녀는 잡지에서 본 재벌 회장이 아니라 한 명의 절망한 아버지를 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지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정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을 움직였다. 부산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려운 시절,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날들. 조심스럽게 다가가 두 손을 내밀며 물었다.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사람에게 도윤을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다. 아들의 울음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하가 도윤이를 품에 앉아 아기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 울음을 멈췄다. 낯선 사람의 품이었지만 그 온기는 달랐다. 서하는 부드럽게 아기를 흔들기 시작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계산되지 않은 본능에서 우러나온 동작이었다. 그리고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낮게 흥얼거렸다. 부산 바닷가 마을에서 들려오던 그 멜로디는 단순하고도 따뜻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 그리고 어머니의 온기가 담긴 노래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파도 소리 들으며 자라. 놀랍게도 도윤이는 서서히 눈을 감았다. 작은 주먹이 그녀의 유니폼을 꼭 쥐었다. 호흡이 고르게 느려졌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방금 전까지 불평하던 사람들도 입을 다물었다.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아들이 이렇게 평화롭게 잠드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다. 은채가 떠난 후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다. 이 낯선 젊은 여성이 단 몇 분 만에 해낸 일을 그는 5달 동안 해내지 못했다. 밤마다 울어대는 아들을 달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다. 전문가를 불러도 비싼 책을 읽어도 소용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윤이가 편안해 보였다. 서하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흔들며 계속 노래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또렷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음색이었다.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태호는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한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마음이었다. 그녀는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강태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감사만이 남아 있었다. 서한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윤서하입니다. 그 순간 청담각의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조용히 만났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에 사는 남자와 원룸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여자, 재벌과 서빙 직원. 하지만 그들 사이에 잠든 작은 아기는 이미 그 거리를 좁히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윤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도윤이가 서하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자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아까까지 불편해하던 손님들이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참 예쁜 광경이네 하고 중얼거렸다. 태호는 의자에 앉은 차에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서하가 부르는 자장가는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은채도 임신 중에 종종 노래를 불렀었다. 우리 아기에게 음악을 들려주어야 해요 라고 말하며 배를 쓰다듬던 그녀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은채는 그 노래를 아들에게 직접 불러줄 기회를 갖지 못했다. 출산 중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이후 태호의 삶은 무너졌다. 회사 일은 계속 잘 풀렸다. 계약은 성사되고 돈은 벌렸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울어대는 아들과 덩그러니 남겨진 자신만이 있었다. 유모를 고용했지만 도윤이는 낯선 사람들을 거부했다. 밤마다 울었다. 태호도 함께 울었다.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 서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는 여전히 도윤이를 안고 있었지만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다. 제가 주방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주방장님이 화를 내실 거예요. 태호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제발.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다. 재벌 회장 강태호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가 하는 애원이었다. 서하는 망설였다. 주방에서는 사람 손이 부족했다. 저녁 시간대라 주문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태호의 눈빛을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알겠습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태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의자를 하나 더 가져오게 했다. 서하는 도윤이를 안은 채 그 의자에 앉았다. 아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긴 속눈썹이 볼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태호는 서하를 마주보고 앉았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태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이를 재울 수 있었나요? 서하는 도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한 거예요. 그녀는 부산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동네 아이들을 돌보던 일, 사촌 동생들과 놀아주던 시간들. 아기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진심을 느끼면 안정을 찾고 불안을 느끼면 울어요. 태호는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전문가들은 그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려 했다. 올바른 앉는 방법, 적절한 온도, 완벽한 수유 시간.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진심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는 기술은 배웠지만 마음을 전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인가 봅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호의 눈에 그녀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수많은 유모들이 실패한 일을 단 몇 분 만에 해냈다. 그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방장이 서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하의 얼굴이 굳었다. 태호도 그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단호하게 일어섰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권위가 돌아와 있었다. 강태호 회장의 목소리였다. 서하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괜찮아요. 하지만 태호는 이미 주방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서하는 도윤이를 더욱 조심스럽게 안았다. 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이 젊은 여성을 지켜줄 것이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방장 박성철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다. 저녁 시간대에 서빙 직원 한 명이 사라진 것이다. 주방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홀로 들어선 그는 서하가 손님 테이블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도 아기를 안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윤서하.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서하는 움찔했다. 도윤이가 잠결에 몸을 움직였다. 작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이었다. 서하는 재빨리 아기를 더 꽉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괜찮아. 부드러운 속삭임에 도윤이는 다시 잠들었다. 박성철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방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여기 앉아서 놀고 있어. 그의 말투는 거칠었다. 서하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손님께서 부탁하셔서. 손님이 부탁했다고? 박성철이 비웃었다. 네오 여기 일하러 온 거야? 아기 돌보러 온 거야? 그는 서하의 어깨를 잡으려 했다. 서하는 움츠러들었다.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께 돈을 보내야 했다. 고시원 월세도 내야 했다. 바로 그때 태호가 그들 사이에 섰다. 그의 키가 박성철보다 한 뼘은 더 컸다. 잠깐만요. 태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평소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그 목소리였다. 부하 직원들이 숨죽이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박성철은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비싼 정장, 명품 시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풍기는 권위의 아우라, 재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역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손님, 이건 저희 식당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문제. 태호가 냉소를 띄었다. 당신이 지금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부 문제라고요?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이 직원은 내 부탁으로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박성철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그래도 근무 시간에는? 근무 시간이면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태호가 말을 끊었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다. 강태호입니다. 혹시 이 식당 사장님과 친분이 있으신가요? 명함에는 대한민국 부동산 업계 1위 기업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박성철의 기세가 한풀 꺾였다. 그는 청담가게 사장이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 인사들, 그리고 이 남자도 분명 그중 한 명일 것이었다. 아, 그러시군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태호는 계속했다. 사장님께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이 직원이 고객 서비스를 훌륭하게 해냈다고 말씀드리죠. 그의 말에는 위협과 약속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박성철은 뒤로 물러섰다. 알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세요. 그는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갔다. 서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다. 부산에서도 서울에 와서도. 언제나 혼자였다. 고개를 숙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맞서 싸워주었다. 태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손이 떨렸다. 화를 내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은채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아마 더 우아하게, 더 부드럽게 해결했을 것이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내 아들을 도와줬어요.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들. 사실은 제가 더 감사해야 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가 변했다. 단순히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태호는 커피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서한은 도윤이를 내려다 보았다. 아기의 고른 숨소리가 대답을 대신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30분이 흘렀다.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손님들은 식사를 즐겼다. 하지만 태호와 서하의 테이블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서하는 부산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생선을 파는 어머니,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기로 결심한 이유. 어머니께서 혼자 너무 힘들게 일하셨어요. 서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떠나셨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그 이후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았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상실을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을. 저도 최근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완전히 무능했어요. 서한은 도윤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생명이 얼마나 큰 상실 속에 태어났는지. 회장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도윤이는 그걸 알 거예요, 언젠가는. 바로 그때 도윤이가 눈을 떴다.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초점을 맞췄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서하의 얼굴에 멈췄다. 그리고 놀랍게도 울지 않았다. 대신 작은 손을 뻗어 서하의 유니폼 깃을 꽉 잡았다.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어머, 서하가 놀라며 웃었다. 도윤이도 따라 웃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이가 없는 입으로 환하게 웃었다. 태호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아들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도윤이는 항상 경계했고 울었고 밀어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태호가 중얼거렸다. 서한은 도윤이의 작은 손을 잡아주며 대답했다. 아기들은 느껴요.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지. 말로는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녀는 도윤이의 볼을 살짝 찔렀다. 아기가 까르르 웃었다. 태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난 5달 동안 고용한 유모들이 떠올랐다. 모두 경력이 화려했고 비쌌고 전문적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윤이에게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아들은 그들을 거부했다. 마치 그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서하가 도윤이를 다시 안아올리자 아기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완전히 편안한 모습이었다. 태호는 결심했다. 이 여성이 필요했다. 아들에게 필요했고 자신에게도 필요했다. 윤서하 씨. 태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서하는 그를 쳐다보았다. 제게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윤이를 돌봐주세요. 서하는 눈을 깜빡였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정식으로 고용하고 싶습니다. 태호가 설명했다. 도윤이의 보모로요. 지금 여기서 받는 급여의 3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4배라도 괜찮습니다. 그는 간절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서하는 당황했다. 회장님,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기를 돌본 경험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는 필요 없어요. 도윤이에게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는 사람. 도윤이가 서하의 목에 더 꽉 매달렸다. 마치 가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이 제안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의미로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이 과연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시간을 주세요. 서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생각해볼 시간을. 태호는 실망스러웠지만 억지로 미소 지었다. 물론입니다.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서하는 도윤이를 태호에게 돌려주려 했다.
하지만 아기는 놓아주지 않았다. 작은 주먹으로 그녀의 옷을 꽉 움켜쥐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서한은 황급히 다시 안아 올렸다. 괜찮아, 괜찮아. 그녀가 속삭이자 도윤이는 진정했다. 태호와 서한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들은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다. 이것은 세 사람의 운명이 얽히는 순간이었다. 상처받은 아버지, 외로운 아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여성.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한은 주방으로 돌아갔지만 몸은 움직여도 마음은 여전히 저 테이블에 남아 있었다. 접시를 나르고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았지만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머릿속에서는 태호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다. 4배의 급여 그 돈이면 어머니께 매달 있게 넉넉히 보낼 수 있었다. 고시원을 벗어나 작은 원룸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 어쩌면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돈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도윤이의 작은 손이 자신을 붙잡던 느낌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 아기는 자신을 필요로 했다. 태호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눈에서 본 절망과 희망. 그것은 단순히 직원을 구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밤 10시 근무가 끝났다. 서한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직원 출입구로 나왔다. 서울의 밤하늘은 부산과 달랐다.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건물의 불빛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태호의 명함을 꺼냈다. 검은 바탕에 금색 글씨, 무게감이 느껴지는 명함이었다. 강타요. 그녀는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다. 대항그룹 회장, 재벌. 그녀와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하지만 오늘 본 그는 재벌이 아니었다. 한 명의 아버지였다. 무력하고 지치고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동안 서한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다. 부산을 떠날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던 것. 서울은 무서운 곳이야. 사람들이 차갑대.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서한은 떠나야 했다. 이곳에 남아서는 미래가 없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다. 청담동, 삼성동, 역삼동.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녀가 평생 살 수 없을 곳들. 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고시원이 있는 신림동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다.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다. 좁은 방에 들어서자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다. 천장에는 습기로 인한 얼룩이 있었다.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웠다. 서한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다. 엄마, 저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야,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평소처럼 걱정하는 목소리였다. 서한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어머니가 더 걱정할 것 같았다. 잘 지내요, 엄마. 일도 괜찮고요. 거짓말이었다. 주방장은 까다로웠고 일은 힘들었고 서울은 외로웠다. 엄마는 어때요? 어머니는 건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생선 장사는 힘든 일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서한은 다시 명함을 바라보았다.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대로 청담각에서 일하며 근근히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도윤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작은 손이 자신을 꽉 잡던 느낌. 태호의 간절한 눈빛. 1시간이 흘렀다. 한밤중이었다. 하지만 서한은 전화기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서한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4번째 신호음이 끝나기 전에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태호의 목소리였다. 잠에서 깬 목소리가 아니었다. 깨어 있었던 것이다. 서한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회장님, 저 윤서하입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윤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서하가 천천히 말했다.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태호는 즉시 대답했다. 말씀하세요.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서하는 메모장에 적어둔 내용을 읽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싶어요. 주말에는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가야 해요. 태호는 동의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식 계약서가 필요해요. 4대 보험도 들어주셔야 하고요. 서하는 계속했다. 이런 요구를 하는 자신이 낯설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했다. 네 권리는 네가 지켜야 한다. 태호는 웃었다. 당연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도윤이만 돌볼 거예요. 집안일이나 다른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었다. 도윤이의 보모였다. 태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도윤이만 돌봐주시면 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한숨을 쉬었다. 또 시작이네요. 요즘 매일 밤이 이래요. 서하의 가슴이 아팠다. 내일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다.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서하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강남구 청담동. 예상했던 곳이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하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부터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제가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하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실은 거의 자지 못했다. 밤새 뒤척이며 오늘을 생각했다. 샤워를 하고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단순하지만 단정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여러 번 빗었다. 첫인상이 중요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다. 서하도 그들 사이에 섞여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강남역에서 내려 청담동으로 걸어갔다. 주변 풍경이 점점 달라졌다. 고급 차들이 지나가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다.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다. 모두 여유로워 보였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건물은 서하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30층이 넘는 고급 아파트였다. 로비에는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었고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경비원이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서하는 태호의 이름을 말했다. 강태호 회장님 댁에 일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의 태도가 즉시 바뀌었다. 아, 펜트하우스로 가시는군요.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그는 친절하게 안내했다. 서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최상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도 함께 뛰었다. 귀가 먹먹해졌다. 문이 열리자 서하는 숨을 멈췄다. 현관문이 하나뿐이었다. 전체 층이 하나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태호가 서 있었다. 어제와 달리 편안한 옷을 입고 있었다. 회색 티셔츠에 검은색 바지.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어서 오세요. 태호가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서하는 인사를 하며 신발을 벗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입이 벌어졌다. 거실은 그녀의 고시원 방보다 10배는 컸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고급스러운 가구들, 커다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 서하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이쪽으로 오세요. 태호가 안내했다. 그들은 복도를 지나 아기 방으로 갔다. 도윤이가 베이비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목이 쉰 듯한 울음소리였다. 얼마나 오래 운 걸까? 서하는 즉시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도윤아. 누나가 왔어. 놀랍게도 도윤이는 서하를 알아보는 듯했다. 울음이 멈추고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작은 손이 그녀의 얼굴을 만졌다. 서하는 웃으며 아기를 흔들었다. 어제 만났던 누나 기억나? 도윤이는 웃었다. 순수한 아기의 웃음이었다. 태호는 그 장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어젯밤 내내 울었어요. 2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다. 서하는 도윤이를 보며 말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요. 태호는 서에게 집안을 안내했다. 거실, 주방, 화장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도윤이의 방. 아기 방에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하지만 무언가 부족했다. 온기가 없었다. 돈으로 산 물건들만 가득했지 사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분유는 3시간마다 주시면 됩니다. 태호가 설명했다. 기저귀는 이 서랍에 있고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제 전화번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번호를 적어주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회사에 있어도 바로 달려오겠습니다. 서한은 그의 진심을 느꼈다. 이 남자는 정말로 아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돈으로, 물건으로 채우려 했지만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퐁,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었다. 회장님도 쉬세요. 서하가 말했다. 제가 도윤이를 돌볼게요. 안심하셔도 돼요. 태호는 감사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방으로 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 서하와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떠날 수가 없었다. 이 평화로운 광경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서하는 도윤이를 안고 거실로 갔다. 큰 창문 앞에 섰다. 도윤아, 저기 봐. 서울이 얼마나 넓은지. 아기는 창밖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다. 서하는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제 청담각에서 불렀던 그 노래. 도윤이는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태연은 소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집이 집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온기가 있는 공간. 도윤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서하의 노래가 벽에 울려 퍼졌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오랜 어둠 끝에 찾아온 작은 빛의 순간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집에도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었다. 하지만 첫걸음을 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되었다. 서하는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도착했다. 도윤이는 그녀가 문을 열면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작은 손을 흔들며 웃는 모습에 서하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1시간 반을 이동하는 것도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도윤이의 미소가 모든 것을 보상해 주었다. 서하는 곧 알게 되었다. 아기 방에 가득한 비싼 장난감들에 도윤이는 별 관심이 없었다. 수입산 딸랑이, 전자음악 매트, 움직이는 인형들.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지만 도윤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달랐다. 주방 서랍에서 꺼낸 나무 숟가락, 창문에 비친 햇빛에 반짝임, 서하의 열쇠 다발소리.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이 아기를 더 기쁘게 했다. 어느 날 서하는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도윤이에게는 이렇게 많은 장난감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태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부족한가요? 더 사야 하나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기들은 단순한 것에서 마법을 찾아요. 매일 보는 것들에서요. 태호는 그 말을 곱씹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다. 최고급 제품, 최신 장난감, 가장 비싼 옷. 하지만 도윤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 따뜻한 관심,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 있어주는 시간. 서하가 주는 것들이었다. 10월의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다. 서하는 도윤이를 안고 발코니로 나왔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보였다. 도윤이는 신기한 듯 손을 뻗었다. 도윤아, 저기 봐, 새들이 날아가네. 서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서하의 자연스러움이 부러웠다.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사랑. 어디서 배웠어요? 태호가 물었다.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법을. 서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받았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녀는 부산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거울이라고. 평온함을 주면 평화를 돌려주고 불안을 주면 걱정을 돌려준다고. 태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도윤이에게 얼마나 많은 불안을 전했는지 깨달았다. 밤마다 아들을 안고 울던 날들, 왜 울음을 멈추지 않냐고,
왜 자신을 거부하냐고 속으로 원망하던 순간들. 하지만 문제는 도윤이가 아니었다. 자신이었다. 마음의 평화를 찾지. 마음에 못한 채 아들을 안았고 그 불안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이다. 미안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서한은 놀랐다. 네? 왜요? 태호는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요.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서한은 도윤이를 태호에게 건넸다. 안아보세요. 이번엔 다르게. 태호는 망설이다가 아들을 안았다. 서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눈을 감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도윤이의 무게를 느끼세요. 숨소리를 들으세요. 태호는 눈을 감았다. 도윤이의 따뜻한 천이 가슴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작은 손이 그의 셔츠를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태호는 참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도윤이는 울지 않았다.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미소 지었다. 서한은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금빛 햇살이 거실을 물들였다. 태호는 여전히 도윤이를 안고 있었다. 처음으로 놓고 싶지 않았다. 서한은 차를 준비하러 주방으로 갔다. 태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 여성이 자신의 집에, 자신의 삶에 가져온 변화, 단순히 도윤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도 변하고 있었다. 서하 씨, 태호가 불렀다. 서하는 돌아보았다. 네, 회장님?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서하는 미소 지었다. 천만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감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 며칠이 흐르면서 대화가 깊어졌다. 서하와 태호는 도윤이를 사이에 두고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태호는 서에게 대학 이야기를 물었다. 서하 씨는 무엇을 공부하셨나요? 서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문학이요. 하지만 1년 다니고 그만뒀어요. 태호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하는 스스로 말을 이었다. 엄마가 아프셨어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일을 못하시게 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친척들은 돈이 없어지니까 다들 연락을 끊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죠. 태호는 가슴이 무거워졌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었다.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한 적도, 가족을 혼자 책임진 적도 없었다. 힘드셨겠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선택에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으니까요. 서하는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다. 회장님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평범했어요. 중산층 가정이었죠. 부모님은 둘 다 직장인이셨고 고요학한. 그는 말을 멈췄다. 한국어로 번역하며 수정해야 했다. 아니,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어요. 평범한 아파트, 평범한 학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성공하셨어요? 서하가 궁금해하며 물었다. 태호는 미소 지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용기가 조금 있었죠. 그는 설명했다. 20대 중반 강남 외곽의 황량한 땅들을 샀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10년 후 그 땅들의 가치가 10배로 뛰었다. 그는 번 돈을 다시 투자했다. 또 성공했다. 15년이 지나자 재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성공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았어요. 태호가 덧붙였다. 돈은 있지만 행복은 사라졌죠. 은채를 잃고 나서. 서하는 그의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다. 도윤이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재빨리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아 올렸다. 도윤이는 눈을 비비며 작게 웃었다. 서하는 그를 흔들며 다시 재우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자장가가 방 안을 채웠다. 태호는 문 밖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하가 노래하는 동안 태호는 거실로 돌아와 은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은채는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름다운 미소였다. 태호는 가슴이 아팠다.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느꼈다. 죄책감 같은 것. 서하의 존재가 자꾸만 마음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도윤이를 안는 모습, 은채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삶이 계속되는 방식이라는 것도 알았다. 사람은 상실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없었다. 언젠가는 다시 살아야 했다. 회장님, 서하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는 황급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네? 서하가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태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고통과 혼란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남자가 여전히 과거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천천히 하세요. 서하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무도 회장님을 재촉하지 않아요. 슬퍼할 권리가 있어요. 태호는 놀랐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보다 훨씬 더 지혜로웠다. 감사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태호는 좋은 사람이었다.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본질은 선했다. 도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신을 존중했다. 위험한 생각들이 스쳤다. 하지만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직원일 뿐이었다. 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 됐다. 이 일자리가 필요했다. 어머니께 보낼 돈이 필요했다. 복잡한 감정에 휘말릴 여유가 없었다. 저녁이 되었다. 태호는 서에게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했다. 서하는 거절하려 했지만 태호의 외로운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도윤이는 아기 의자에 앉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으려 했다. 서하가 웃으며 아기의 손을 닦아주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었다. 함께 식사하고 웃고 평범한 순간을 나누는 것. 은채와 함께 꿈꿨던 모습. 하지만 이루지 못한 꿈. 그런데 지금 다른 여성과 함께 그 꿈의 일부를 경험하고 있었다. 복잡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행복했다. 그날 밤 서하는 고시원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자마자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좁은 방, 낡은 침대, 얇은 벽. 몇 시간 전까지 있었던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루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청담동에 있었다. 도윤이의 웃음소리, 태호의 목소리, 그 넓은 거실의 햇살. 두 세계를 오가는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어디가 진짜 자신의 자리인지 혼란스러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서하야 잘 지내니? 익숙한 목소리에 눈물이 났다. 내 엄마 잘 지내요. 거짓말이었다. 잘 지내는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다. 일은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좋아요. 아기가 정말 귀여워요. 사진 보여줘. 어머니가 졸랐다. 서하는 오늘 찍은 도윤이 사진을 보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감탄했다. 어머, 정말 예쁜 아기네. 너도 이렇게 예뻤어. 서하는 미소 지었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다. 전화를 끊은 후 서하는 핸드폰에 저장된 도윤이의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웃는 얼굴, 자는 얼굴, 울다가 그친 얼굴. 단 며칠 만에 수십 장이 쌓였다. 이상했다. 이렇게 빨리 정이 들 줄 몰랐다. 도윤이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무언가 본능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태호.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손이 스쳤던 순간,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고마워할 때의 진심 어린 표정, 모두 선명하게 기억났다. 안 돼. 서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일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태호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서하는 고개를 흔들었다. 현실을 직시해야 했다. 자신은 부산에서 온 가난한 여자였다. 태호는 강남의 재벌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 게다가 그는 아내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여전히 은채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의 얼굴이 보였다. 도윤이와 함께 마치 그들이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위험한 환상이었다.
하지만 달콤했다. 다음 날 아침 서한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다. 태호가 문을 열었을 때 놀란 표칭이었다. 일찍 오셨네요. 서한은 미소 지었다. 도윤이가 보고 싶었어요. 태호는 그 말에 무언가 느끼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로 들어가자 도윤이가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서하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도윤이가 일어서더니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첫 걸음이었다. 도윤아. 서하가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도윤이는 몇 걸음 더 걸었다. 넘어질 것 같았지만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하의 품에 안겼다. 서하는 아기를 꼭 껴안았다.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태호는 그 광경을 보며 얼어붙었다. 도윤이의 첫걸음, 평생 기다렸던 순간. 하지만 아들은 자신이 아니라 서하를 향해 걸어갔다. 복잡한 감정이 엄습했다. 질투, 고마움,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 더. 서하가 돌아보았다. 회장님, 보셨어요? 도윤이가 걸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태호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네, 봤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하는 그의 표정을 읽었다. 그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도윤아, 아빠한테 가볼까? 서하가 도윤이를 돌려 세웠다. 아빠한테 걸어가봐. 도윤이는 태호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비틀거리며 걸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향해. 태호는 무릎을 꿇었다. 팔을 벌렸다. 도윤이가 천천히 다가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태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잘했어, 도윤아. 정말 잘했어. 서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서로를 응원하는 것.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부로.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아니, 그렇지 않을까. 서하는 혼란스러웠다.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이성은 거부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다. 떨리는 손으로.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태호였다. 서하 씨, 내일 부산으로 출장을 가야 해요. 서하는 놀랐다. 부산이요? 태호가 설명했다. 부산 해운대에 새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틀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도윤이를 부탁해도 될까요? 서하는 잠시 망설였다. 이틀 동안 혼자서 도윤이를 돌본다는 것,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물론이죠.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평소보다 일찍 와주실 수 있나요? 다음 날 아침 서하는 새벽 6시에 도착했다. 태호는 이미 정장을 입고 준비되어 있었다. 진한 네이비색 정장에 흰색 셔츠, 평소보다 더 근엄해 보였다. 일찍 왔네요. 태호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태호는 상세한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도윤이의 식사 시간, 낮잠 시간, 좋아하는 장난감, 모든 것을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비상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세요. 어디 있든 달려오겠습니다. 그의 진지함에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서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믿음이 있었다. 그는 서하를 믿었다. 다른 누구보다도. 감사합니다. 그가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당신을 믿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서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태호는 곧 손을 떼고 도윤이의 방으로 갔다. 아직 자고 있는 아들에게 입맞춤을 했다. 아빠, 금방 올게. 착하게 있어. 조용한 속삭임이었다. 태호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넓은 공간이 더 넓게 느껴졌다. 서하는 도윤이가 일어날 때까지 거실을 둘러보았다. 태호 없는 이 집은 달랐다. 덜 살아있는 것 같았다. 선반에 놓인 사진들을 보았다. 대부분 은채와 태호의 사진이었다. 결혼식, 여행, 일상. 모든 사진에서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서하는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멈췄다. 임신한 은채가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태호가 뒤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서한은 가슴이 아팠다. 이것이 태호가 잃은 것이었다. 완벽한 미래, 완벽한 가족, 그리고 자신은 그 완벽함을 대체할 수 없었다. 단지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일 뿐이었다.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한은 재빨리 방으로 갔다. 아기를 안아 올렸다. 괜찮아 도윤아, 누나가 여기 있어. 도윤이는 서하를 알아보고 진정했다. 하지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빠를 찾았다. 아빠는 일하러 가셨어. 금방 올 거야. 하루가 평화롭게 흘렀다. 서하는 도윤이와 놀고 먹이고 재웠다. 저녁이 되자 집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서하는 불을 켰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했다. 태호의 부재였다. 밤 8시 전화가 울렸다. 태호였다. 서하 씨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서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다 괜찮아요. 도윤이도 잘 먹고 잘 자요.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윤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태호가 부탁했다. 서하는 핸드폰을 도윤이에게 가져다 댔다. 도윤아, 아빠야. 도윤이는 목소리를 듣고 웃었다. 아, 아빠, 첫 단어였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아, 아빠야, 사랑해. 서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거리가 있어도 끊을 수 없는 연결. 전화를 끊기 전 태호가 말했다. 서하 씨, 네? 이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일이 복잡해졌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서하는 망설였다. 이틀 더면 나흘이 되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네, 괜찮아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게 주어진 선물 같아요. 자격도 없는데. 그 말에 서하는 숨이 멎었다. 선물. 그는 자신을 선물이라고 불렀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한 감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밤이 깊어갔다. 서하는 도윤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다. 어디서 자야 할지 고민했다. 태호는 구체적인 지시를 남기지 않았다. 결국 도윤이 방 옆에 소파에 누웠다. 아기가 깨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서하는 생각했다. 이 도시 어딘가에 태호가 있었다. 부산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이상한 우연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당신은 선물 같아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를 재우고 서하는 아기 방을 정리했다. 작은 테이블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100년의 고독, 낡은 판본이었다. 호기심에 책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다. 모든 페이지에는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세계가 있어요. 사랑을 담아 은채. 서하는 가슴이 철렁했다. 은채의 필체였다. 태호에게 준 선물이었을 것이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책을 내려놓았다. 마치 금지된 영역을 침범한 것 같았다. 이 집 곳곳에 은채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서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그림자를 지울 수 없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윤이를 돌보는 것은 좋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 위험한 감정이었다. 새벽에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하 씨, 죄송해요. 또 하루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일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서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도윤이는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도윤이 좀 바꿔주시겠어요? 태호가 물었다. 서하는 도윤이를 안아 올리고 전화를 가까이 댔다. 도윤아, 아빠야. 도윤이는 목소리를 듣고 활짝 웃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아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태호가 숨을 참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라고 했어요. 처음으로요. 태호는 울먹였다. 도윤아, 아빠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기 전 태호는 말했다. 서하 씨. 네? 그는 말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니에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서하는 궁금했다.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다. 오후에 서하는 도윤이를 데리고 옥상 정원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다.
도윤이는 유모차에 앉아 주변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정원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꽃들, 나무들, 작은 분수. 어머, 이런 곳에서 뵙네요.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돌아보았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완벽한 메이크업. 안녕하세요. 서하가 인사했다. 저는 최유진이에요. 이 건물에 살아요. 여성이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서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이 강 회장님 댁의 보모시군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윤서하입니다. 최유진은 도윤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귀여운 아기네요.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불쌍한 아기, 엄마를 보지도 못하고. 서하는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 회장님은 어때요? 여전히 슬퍼하시나요? 최유진이 물었다. 서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에요. 최유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렇군요. 하지만 당신은 단순한 보모처럼 보이지 않아요. 서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최유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 회장님이 당신을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봤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떠났다.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빨리 소문을 내니까. 서하는 자리에 선 채로 멍했다. 최유진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회주의자? 재벌을 노리는 여자? 서하는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도윤이를 진심으로 아꼈고 태호를 존경했다. 아니, 존경 이상이었다. 서하는 인정해야 했다.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태호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그의 미소를 보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관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이 일방적이라면 태호는 여전히 은채를 사랑하고 있었다. 서하는 단지 편리한 존재일 뿐이었다. 도윤이를 돌봐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서하는 도윤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들어가자. 도윤이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따뜻했다. 서하는 생각했다. 적어도 이 아이는 자신을 필요로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도윤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태호도 원했다. 그와 함께 있고 싶었다. 그의 아픔을 나누고 그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다. 밤이 되었다. 서하는 다시 소파에 누웠다. 내일이면 태호가 돌아올 것이었다. 그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 반가움, 설렘, 아니면 두려움? 서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를 대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없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발코니에서 혼자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태호가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정장 재킷은 손에 들고 있었다. 하지만 눈에는 이상한 빛이 있었다. 생기 같은 것. 서하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돌아보았다. 회장님 돌아오셨어요.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옆에 앉아도 될까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넥타이를 풀며 서하 옆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이 두 사람 앞에 펼쳐졌다.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하는 그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도윤이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하는 미소 지었다. 네, 전화로 들으셨잖아요. 정말 또렷하게 말했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어요. 서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함 속에서도 평화가 보였다. 힘드셨죠? 그녀가 물었다. 태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출장은 힘들지 않았어요. 힘든 건 여기를 떠나 있는 거였어요. 도윤이와 그리고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서하가 속삭였다. 태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이요. 그 말에 서하의 숨이 멎었다.
회장님,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들어주세요, 제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부산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윤이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직해지고 싶어요. 당신에게 무언가를 느껴요. 무시할 수 없는 감정이에요. 서하는 고개를 돌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회장님, 저는 그냥 직원이에요. 도윤이를 돌보는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태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에요. 당신은 그 이상이에요.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도윤이만이 아니라 저도요. 서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계산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감정. 우리는 너무 달라요. 서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부산에서 온 가난한 여자고 회장님은. 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서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세요? 제가 회장님을 노리고 온 거라고 할 거예요. 도윤이를 이용했다고 할 거예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당신은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윤이를 진심으로. 아껴서 여기 있잖아요. 서하는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두려움, 희망, 사랑. 제가 무서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도윤이에게 정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그런데 만약 제가 떠나야 한다면 어떡해요? 그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요? 태호는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떠날 필요 없어요.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 서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빠르게 뛰고 있었다. 자신의 심장처럼. 저도 무서워요. 태호가 속삭였다. 은채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타났어요. 도윤이가 당신을 선택했어요.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필요해요. 서하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이 필요 없었다. 태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키스가 일어나기 직전 도윤이의 울음소리가 모니터에서 들렸다. 두 사람은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태호는 이마에 키스를 하고 일어났다. 제가 가볼게요. 당신은 여기서 쉬세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가슴이 뛰었다. 무언가가 변했다. 돌이킬 수 없이. 서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부산에서 보던 별들처럼 많지는 않았지만 충분했다. 희망을 품기에 충분했다. 태호가 도윤이의 방에서 돌아왔을 때 서하는 여전히 발코니에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심이 있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이 더 컸다. 태호는 그녀 옆에 다시 앉았다. 잠들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좋네요. 서하가 대답했다.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손은 닿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서하는 여전히 도윤이를 돌봤다. 태호는 여전히 일하러 나갔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도윤이가 잠든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물었다.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서하는 미소 지었다. 사서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책에 둘러싸여 살고 싶었죠. 그녀의 눈에 향수가 어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책에는 모든 답이 있다고.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요.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는 알아요. 어떤 답은 책에 없어요. 삶 속에서 찾아야 해요. 그녀는 태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처럼. 태호의 가슴이 뛰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서하도 손을 빼지 않았다. 그들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없이. 주말이 되었다. 서하는 평소처럼 부산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태호가 제안했다.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서하는 깜짝 놀랐다. 내 부사네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을 뵙고 싶어요. 그리고 도윤이도 할머니를 만나야죠. 서하는 망설였다. 태호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다는 것, 그 좁고 낡은 집에. 회장님, 우리 집은 여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당신을 키운 곳이잖아요. 그것만으로 특별해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남자는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이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같이 가요. 다음 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도윤이는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배웠다. 이제 뇌라고 서하를 불렀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서하의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도윤이는 더 많이 걸었고 더 많이 웃었다. 세 사람은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태호와 서하 사이의 긴장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도윤이에게 음식을 먹일 때 손이 닿으면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거실을 지나칠 때 눈이 마주치면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확실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도윤이가 잠든 후 태호가 서해에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었다. 은채의 사진들이었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태호가 말했다.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하는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은채는 정말 아름다웠다. 행복해 보였다. 저는 은채를 대신할 수 없어요. 서하가 조용히 말했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는 서하의 손을 잡았다. 은채는 제 과거예요. 항상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제 현재예요. 그리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서하는 울먹였다. 이렇게 진실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다. 저도 두려워요. 그녀가 고백했다.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태호는 그녀를 안았다.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다. 서하도 그를 꽉 안았다. 부산 여행. 서하가 속삭였다. 언제 갈까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이번 주말?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녀는 태호의 품에서 생각했다. 어머니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 것 같았다. 어머니는 항상 그녀보다 먼저 알았다. 밤이 깊어갔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다.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웃음도 침묵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서하는 생각했다. 이것이 사랑일까?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진짜 사랑은 드라마틱하지 않다. 조용하고 확실하고 영원할 것 같은 부산 여행 전날 밤이었다. 서하는 도윤이의 가방을 싸고 있었다. 기저귀, 옷, 장난감, 모든 것을 꼼꼼하게 챙겼다. 태호는 문 앞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정말 세심해요. 그가 말했다. 서하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태호는 방으로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떨려요? 그가 물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금요. 회장님이 우리 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미 말했잖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많이 달라요. 서하가 강조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화장실도 작고 방도 좁아요. 태호는 웃었다.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거기서 당신이 자랐다는 거예요. 당신을 만든 곳이에요. 서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 보였다. 회장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특별해요. 당신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라 쿠폴라에서 당신을 처음 본 날을 기억해요. 도윤이가 울고 있었고 저는 무력했죠.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마치 운명처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그래요. 그날 회장님과 도윤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상상하기 싫었다. 태호 없는 삶, 도윤이 없는 삶. 태호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만나야 했어요. 도윤이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번엔 도윤이의 울음이 없었다.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운 키스였다. 조심스럽고 달콤했다. 서한은 눈을 감았다.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태호만 남았다. 그의 온기, 그의 향기, 그의 숨소리. 키스는 깊어졌다. 몇 주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태호는 서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서하는 그의 셔츠를 움켜쥐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떨어졌다. 숨이 가빴다. 태호는 서하의 이마에 이마를 댔다.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다. 서하는 눈을 떴다.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저도 사랑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서하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저는 은채를 잃고 나서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호가 고백했다. 심장이 부서졌어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그는 서하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당신이 고쳤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하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규칙적이고 강했다. 살아있는 심장. 저는 은채를 대신하고 싶지 않아요. 서하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만의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는 가슴을 가리켰다.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이번엔 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서로를 느끼며. 서하는 태호의 품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집에 온 것 같았다. 물리적인 집이 아니라 감정적인 집, 돌아갈 곳. 내일 부산에 가면. 서하가 말했다. 엄마가 회장님을 좋아하실까요? 태호는 웃었다. 최선을 다할게요. 어머님의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축복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밤이 깊었다. 두 사람은 마지못해 헤어졌다. 서하는 자신의 방으로 갔다. 아니, 게스트룸으로. 아직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서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미소가 지어졌다. 멈출 수 없는 미소였다. 옆방에서 태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채에게. 고마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야 해요. 도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서하를 위해서도.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새벽 일찍 일어났다. 서하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너무 긴장됐다. 태호와 도윤이를 어머니께 소개한다는 것.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도윤이는 신나 있었다. 창밖을 보며 웃었다. 비행기, 그가 외쳤다. 서하와 태호는 웃었다. 비행기는 정시에 출발했다. 부산까지는 1시간도 안 걸렸다. 도윤이는 이륙할 때 조금 무서워했지만 서하가 안아주자 진정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부산, 서하의 고향, 그녀를 만든 곳,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서하는 익숙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가 났다. 소금기와 자유로움의 냄새. 집이에요. 그녀가 태호에게 말했다. 태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름다운 곳이네요. 택시를 타고 서하의 집으로 향했다. 해운대를 지나 작은 골목길로 들어갔다. 집들이 점점 낡아졌다. 서하는 불안했다. 태호가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관심 있게 바라보았다. 여기에요. 서하가 말했다. 작은 목조 주택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지붕은 낡아 보였다. 서하는 얼굴이 빨개졌다. 초라하죠?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따뜻해 보여요. 그는 도윤이를 안고 차에서 내렸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서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렸다. 태호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하는 울먹였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다. 엄마 저예요. 서하예요. 문이 활짝 열렸다. 윤미경이 서 있었다. 50대 후반의 여성.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은 따뜻했다. 서하야. 미경이 딸을 꽉 안았다. 보고 싶었어. 서하는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다.
저도요, 엄마. 한참을 안고 있다가 미경이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태호와 도윤이를 보았다. 이분들이...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하는 눈물을 닦으며 소개했다. 엄마, 이분은 강태호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도윤이고요. 미경은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어머니의 본능이 작동하고 있었다.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어가 완벽했다. 미경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아직 경계를 풀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도윤이가 미경을 보자 두 팔을 벌렸다. 아바, 새로운 단어였다. 서하와 태호는 놀랐다. 미경은 웃으며 도윤이를 안아 올렸다. 어머, 이 귀여운 것 좀 봐. 도윤이는 미경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고 검소했다. 하지만 깨끗했고 따뜻했다. 미경이 준비한 보리차를 마시며 거실에 앉았다. 도윤이는 바닥에서 놀고 있었다. 미경이 만든 헝겊 인형으로. 회장님, 미경이 태호를 불렀다. 목소리가 진지했다. 제 딸을 왜 고용하셨어요? 태호는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도윤이가 선택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처음 만난 날 서하 씨만 도윤이를 달랠 수 있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일이 시작된 거군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지금 당신과 제 딸의 관계는 단순히 고용주와 직원인가요? 서하는 긴장했다. 하지만 태호는 침착했다. 아니요, 어머님. 저는 서하 씨를 사랑합니다. 조용했지만 확고한 선언이었다. 미경은 눈을 깜빡였다. 서하는 숨을 멈췄다. 사랑, 미경이 반복했다. 당신은 재벌이고 제 딸은 가난한 여자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요? 태호는 미경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랑으로요, 어머님.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미경은 한참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서하를 보았다. 딸의 눈에는 행복이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빛이었다. 미경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제 남편은 우리를 버렸어요. 서하가 10살 때. 그녀가 말했다. 책임을 지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은 다르네요. 아들을 사랑하는 게 보여요.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경은 도윤이를 바라보았다. 아기는 행복해 보였다. 서하를 보며 웃고 있었다. 우리 딸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구나. 미경이 중얼거렸다. 네, 어머님. 서하가 대답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미경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 사랑이 있으면 뭐든 가능하니까. 긴장이 풀렸다. 미경은 차를 더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서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바다에서 놀던 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 태호는 모든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서하의 과거를 알고 싶었다.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다. 미경은 저녁을 준비하자고 했다. 신선한 생선이 있어요. 시장에서 아침에 샀죠. 서하가 도우려 했지만 미경이 태호를 불렀다. 회장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태호는 놀랐지만 일어났다. 물론입니다. 주방은 작았다. 두 사람이 들어가면 비좁았다. 하지만 미경은 개의치 않았다. 도마와 칼을 태호에게 건넸다. 양파 좀 썰어주세요. 태호는 양파를 집어들었다. 양파를 써는 게 얼마만인지 10년은 된 것 같았다. 미경은 생선을 손질하며 태호를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그의 손놀림이 서툴렀지만 진지했다. 이 남자는 진짜였다. 가식이 없었다. 회장님, 미경이 불렀다. 네, 어머님.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태호는 칼을 내려놓았다. 미경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평생.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됐어요. 더는 안 물어볼게요. 그녀는 다시 생선을 손질했다. 거실에서 서하는 도윤이와 놀고 있었다. 아기는 신이 났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모든 게 신기했다. 서하는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태호와 어머니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1시간 후 저녁이 준비되었다. 신선한 고등어구이, 미역국,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소박한 식사였다. 하지만 정성이 가득했다. 태호는 식탁에 앉으며 감탄했다.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미경은 웃으며 밥을 담았다. 많이 드세요.
도시 음식만 드시다가 시골 음식 드시니 어때요? 태호는 첫 숟가락을 떴다. 고등어의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정말 맛있습니다, 어머님. 진심이었다. 식사는 즐거웠다.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미경은 서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다. 이거 봐요. 서하가 5살 때예요. 바다에서 조개를 주우러 갔었죠. 사진 속 서하는 햇빛에 그을린 얼굴로 활짝 웃고 있었다. 태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이 결단력이 제가 처음 매력을 느낀 부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미경은 태호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 남자는 진심으로 딸을 사랑했다. 눈빛이 거짓말하지 않았다. 회장님, 미경이 진지하게 말했다. 제가 서하를 혼자 키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 태호는 고개를 숙였다. 존경합니다. 어머님,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딸을 키우셨다니. 미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훌륭하죠, 우리 서하가. 착하고 강하고 책임감도 있어요. 식사가 끝났다. 도윤이는 서하의 옛날 방에서 잠들었다. 세 사람은 작은 뒤뜰로 나왔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다.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미경은 담뱃불을 켜지 않은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재벌과 우리 서하는 너무 다르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사랑이 그 차이를 메울 수 있다고 믿어요. 미경은 태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세요? 태호는 확신 있게 대답했다. 네, 어머님. 서하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진지하게.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럼 뭘 기다려요? 제대로 해야죠. 태호는 놀랐다. 네. 미경은 웃었다. 청혼 말이에요. 제대로 해야죠. 서하도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하지만 미경은 진지했다. 진심이면 보여줘야지. 태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일어서서 무릎을 꿇었다. 뒤뜰의 흙바닥 위에 서하는 숨을 멈췄다. 무슨 짓이에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태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하의 손을 잡았다. 윤서하 씨.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반지는 없어요. 준비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준비됐어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당신과 도윤이와 가족이 되고 싶어요. 태호가 계속했다. 제가 완벽한 남자는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매일 당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약속해요. 서하는 울고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경도 눈시울을 붉혔다. 태호는 계속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별만이 빛나고 있었다. 마침내 서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다. 네, 결혼할게요. 태호는 웃으며 일어나 그녀를 안았다. 서하는 그의 품에서 흐느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미경은 두 사람을 안았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축하해, 서하야. 행복하렴. 세 사람은 포옹한 채 서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 집 안에서 도윤이의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잠꼬대였다. 세 사람은 웃었다. 태호가 말했다. 들어가서 도윤이 봐야겠어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었다. 아름다운 순간들은 지나갔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다. 그리고 약속도. 별빛 아래서 한 약속.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 서하는 알았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의 새로운 삶, 새로운 가족, 새로운 미래.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온 날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청담동 아파트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집이었다. 진짜 집. 서하는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약혼녀. 그녀는 이제 강태호의 약혼녀였다. 며칠이 지났다.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다. 아침에 태호가 출근하기 전 키스를 했다. 볼에 가볍게. 하지만 그 키스가 하루를 밝게 만들었다. 도윤이는 더 많이 웃었고 더 많이 말했다. 아빠, 뇌, 할머니. 그의 어휘는 날마다 늘어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하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주말이었다. 고시원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약혼했지만 결혼 전까지는 따로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두려웠다. 태호는 그녀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왜 가려고 해요? 서하는 가방 지퍼를 잠그며 대답했다. 결혼 전까지는 따로 사는 게 맞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이 건물 사람들 절반은 우리가 함께 산다고 생각해요. 서하는 놀랐다. 네? 태호는 웃었다. 다른 절반은 왜 아직도 따로 사는지 이해를 못하고요. 서하는 얼굴이 빨개졌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다. 도윤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여기 계속 있으면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때 도윤이가 방에서 나왔다. 낮잠에서 막 깬 얼굴이었다. 서하의 가방을 보자 얼굴이 구겨졌다. 그는 서에게 달려와 다리를 꽉 안았다. 가지마.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분명했다. 서하는 무릎을 꿇고 도윤이의 높이에 맞췄다. 도윤아, 누나는 주말만 집에 가는 거야. 월요일에 다시 올게. 하지만 도윤이는 고개를 저었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싫어, 엄마 가지마, 엄마. 그 단어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시간이 멈췄다. 서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도윤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엄마,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 눈물이 쏟아졌다. 참을 수 없었다. 도윤아. 서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이는 그녀의 목을 안았다. 엄마, 가지마.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서하는 아기를 꽉 안았다. 울면서 웃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던가. 태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가가서 둘을 안았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은채는 도윤이의 생물학적 엄마예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항상 그럴 거고 우리는 그걸 기억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도윤이가 선택한 엄마예요. 서하는 고개를 들어 태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아요? 태호는 미소 지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해요. 도윤이가 최고의 선택을 했어요. 그는 서하의 이마에 키스했다. 도윤이는 두 사람 사이에서 웃고 있었다. 눈물의 흔적이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서하는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갈 필요가 없겠네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요. 저녁이 되었다. 도윤이가 잠든 후 태호는 서하의 손을 잡았다. 잠깐 나와요. 그들은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다. 각각의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파란 벨벳 상자였다. 서하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태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반지가 있었다. 단순하고 우아한 디자인,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 부산에서 제대로 청혼하지 못했어요. 태호가 말했다. 반지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준비했어요. 그는 반지를 꺼냈다. 윤소아 씨,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미소도 지었다. 이미 대답했잖아요. 태호는 웃었다. 다시 듣고 싶어요. 서하는 손을 내밀었다. 네, 결혼할게요. 100번이라도 네라고 할게요. 태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서하는 반지를 바라보았다. 불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반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약속이었다. 평생의 약속.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태호가 속삭였다. 도윤이의 인생도요. 우리는 길을 잃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빛을 가져왔어요. 서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도윤이가 제게 새로운 삶을 줬어요. 그들은 키스했다. 길고 깊은 키스였다. 세상이 사라졌다. 오직 그들만 남았다. 사랑, 희망, 미래, 모든 것이 이 키스에 담겨 있었다. 별이 하나 반짝였다. 서울에서 별을 보기는 드물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특별했다. 서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어머니도 부산에서 같은 별을 보고 있을까? 아마도. 그리고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 딸이 행복하다는 걸 알고 태호는 서하를 안았다. 집에 가요. 서하는 웃었다. 우리 이미 집에 있잖아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드디어 집에 왔어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가족으로서, 새로운 미래로. 밤이 깊어갔다. 서울의 소음이 잦아들고 고요함이 도시를 감쌌다. 도윤이는 자신의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그의 꿈속에는 웃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하와 태호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손을 잡은 채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대화하고 있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멀리 왔는지 서하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억했다. 청담각 식당의 그날 밤을. 주방장이 자신을 불러 울고 있는 아기를 달래라고 했던 순간 두렵고 불안했었다. 신입 직원이 무슨 수로 아기를 달랠 수 있을까? 하지만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울고 있던 아기, 절망한 아버지, 겁 많은 젊은 여자, 세계의 길이 우연히 만났다. 아니,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운명이었다. 세 사람 모두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도윤이는 엄마의 사랑을 필요로 했다. 태호는 희망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서하는 목적을 필요로 했다. 존재 이유를. 생각해요. 태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렸다. 서하는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처음 만난 날이요. 기억나요? 태호는 웃었다. 어떻게 잊겠어요? 내 인생이 바뀐 날인데. 서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저는 그날 당신이 무서웠어요. 태호는 놀랐다. 저를요?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이잖아요. 권력 있고 부유하고. 저 같은 사람은 상대도 안 할 줄 알았어요. 태호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봤어요. 진짜 당신을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을요. 얼마나 순수하고 따뜻한지. 그는 그녀의 볼을 쓰다듬었다. 그게 저를 구했어요. 서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희가 만든 사랑은 동화 같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쉽지 않았어요. 두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웠죠.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진짜.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는 계속했다. 동화 속 사랑은 완벽해요. 문제가 없죠.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다르죠. 싸우고 의심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그래도 선택하는 거예요. 매일 선택하는 거죠. 함께 있기를. 서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당신은 저를 변화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줬어요. 제 과거도 제 두려움도 제 꿈도. 태호는 그녀를 안았다. 당신이 완벽했으니까요. 변화시킬 필요가 없었어요. 서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함께 있어줬을 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숨소리를 들었다. 심장 박동을 느꼈다.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도윤이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이 태호가 말했다. 그 작은 아이가 중매쟁이였네요. 서하는 웃었다. 최고의 중매쟁이죠.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도윤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기들은 순수해요. 거짓을 못 봐요. 진실만 봐요. 도윤이는 당신의 진실을 봤어요. 그래서 선택했죠. 서하는 가슴이 벅찼다. 그 작은 아기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우리는 계획했던 가족이 아니에요. 서하가 말했다. 태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서하는 설명했다. 당신은 은채와 가족을 꿈꿨죠. 저는 가족을 꿈꾸지도 못했어요. 너무 가난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어요. 태호가 말했다. 더 나은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선택했으니까. 마음으로 선택한 가족이죠. 서하는 미소 지었다. 맞아요. 우리가 선택한 가족. 태호는 진지해졌다. 사람들은 부와 지위로 행복을 측정해요. 하지만 틀렸어요. 행복은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있는 것. 아기가 평화롭게 자는 소리를 듣는 것. 내일을 기대하는 것. 서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저는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좁고 춥고 외로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어요. 당신 옆에. 도윤이와 함께. 이게 진짜 부예요. 진짜 성공이고요. 밤은 계속되었다.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결혼식, 신혼여행, 도윤이의 성장.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다. 함께라면. 사랑한다면. 마침내 잠이 왔다. 서하는 태호의 품에서 잠들었다. 안전하고 사랑받고 집에 온 느낌이었다.
태호는 그녀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천사, 그의 구원, 어둠 속에서 그는 속삭였다. 서한은 듣지 못했지만 고마워요 은채. 그녀를 보내줘서, 이해해줘서. 저는 항상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녀도 사랑해요. 그래도 괜찮죠? 답은 없었다. 하지만 태호는 알았다. 은채가 미소 짓고 있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그녀는 그가 행복하기를 원했다. 도윤이가 사랑받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날이 아니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다. 세 사람의 새로운 인생, 함께하는 인생. 그들은 계획했던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필요했던 가족이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가장 완벽한 가족이다.